안녕하십니까. 증시은혜와 2부 유민양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의 화두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최근에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계 경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도 정말 달라질 텐데요. 오늘은 먼저 외국인의 최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외국인 수급 동향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매도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 전체로 보면 어떤가요? 이머징 마켓을 대부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진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선진국 내에서도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외국인들의 추이는 아마 한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이머징 마켓을 강하게 샀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을 전반적으로 사는 모습이었고 뭐 대만도 사는 모습이었고 안 사는 국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선진국들에 대한 매수 탄력도가 좀 낮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선진국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렸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선진국 주식과 채권을 사고 있다. 이머징 마켓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를 최근에 좀 더 잘게 쪼개보면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은 팔고 있고 다른 여타 국가들은 사고 있는 흐름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과 아시아 6개국, 아시아 6개국이라고 하면 뭐 태국, 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 2014년 들어서는 태국과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는 모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타난 과정이 2014년도 후반쯤에 이 뱅가드 벤치마크가 변경이 되면서 한국 주식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판 이후에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는 양상이었는데 아시아 6개국 매수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재차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한국은 반대로 계속 팔고 있는 양상이어서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이후에 처음으로 이 아시아 6개국과 한국의 매수의 관점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짜게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도하면서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3%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전체적인 순매수 기준은 대만,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모두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좋지 않고 수익률 위쪽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필리핀도 양호한 모습이었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기준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국가들과 수익률이 굉장히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일주를 기준으로 보자면 여전히 우리나라 쪽에선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도 쪽으로 조금 들어왔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베트남이 52주 수익률로는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수익률도 플러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조정이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연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2014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부터 1년 전부터 1년 전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3월달부터의 수익률이고요. 작년 3월달부터의 수익률을 봤을 때 한국 마이너스, 대만 마이너스, 인도는 좀 마이너스 국면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보합권 정도,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태국은 이번 주간은 마이너스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내면서 대부분 한국을 제외하면 연간 기준으로 모두 플러스, 주간 기준으로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매 동향은 아시아 시장에서 팔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최근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을 팔고 있는 이유는 뭐 잠시 후에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성장 둔화에 따른 그런 우려감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반대로 기본적인 국가의 성장률이 높은 뭐 경상수지와 관련된 부담감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율 변동성도 남아있는 이들 국가이긴 하지만 이들 국가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5%에서 6%거든요. 한국은 뭐 좋아봐야 3% 중반대, 뭐 긍정적인 경제학자들이 뭐 4% 초반이나 3% 후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5, 6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신뢰도는 떨어지고요. 또 연초에는 항상 좋게 내놨다가 뭐 후반기에 보면서 뭐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상향이기보단 하향 쪽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올해도 그 우리나라 한국의 좀 전반적인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좀 그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한국 중심으로 싸늘한 모습, 그렇지만 최근에 오히려 연초에 팔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견조한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뭐 일단 아시아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또 동남아 6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위험 요소들이 그나마 좀 줄어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내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자재 같은 것들을 수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 순수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견조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이제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과 경상수지 측면인데, 최근에 경상수지는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면서 악재 요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 그래서 주식시장도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똑같이 프레길 5라고 해서 위험한 국가로 표시가 되었던 브라질이나 터키는 전혀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똑같이 금리 올리고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브라질 헤아라나 터키 리라와는 안정되지 못하면서 또 정치적인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들 국가,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국가들은 경상수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수익률도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최근에 오히려 반등을 보이면서 신고가 내지는 전고점까지 반등하고 있는 반면, 터키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마이너스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중심의 또 가공력 중심의 국가들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를 수출하고 최근 경상수지의 개선과 함께 정책 기대감, 또 외환시장의 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 외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들 국가의 움직임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주요 공장, 또 LG전자의 주요 공장, 최근에 뭐 삼성전기를 포함한 삼성전자에 딸려있는 대부분의 생산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집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옆에 주변 국가들로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화섬 기업들이 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곳으로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전체적인 그 공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들 공장의 그 전반적인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차별화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신용도도 떨어지고 있는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국가들과의 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남아 지역과 우리나라 또 아시아 이머징 전체와 우리나라가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벌써 2주째 하루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매도세 이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어떤 시사점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극동 지역에 대한 매수가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수출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았던 일본도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관점으로 돌아서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선진국 이머징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제조업 중심의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만,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최근 간헐적으로 매도하는 빈도수가 늘고 있는 양상이고 대만도 적극적으로 중국 때문에 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죠. 물론 그동안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성은 외부에 그 수주를 많이 하는 일종의 아웃소싱 방식의 그런 제조업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한 기업들의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으로의 그 부가가치 비중이 더 높다고는 하지만 전체 비중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너무 올인하고 있거든요.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극동 지역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최근에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성장률 베이스가 높은 국가들, 특히 유럽과 가까운 인도 같은 국가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외국인들의 시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가까운 지역과 조금 먼 지역,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와 대만은 수출 기반, 반대로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내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 대한 최근의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시사점을 본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급격하게 매수로 전환하려면 뭔가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급격하게 매수로 늘려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인되기 전까지 그 누가 외국인들 내일부터 살 거라고 해도 믿지 마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동남아는 그러면 안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 위험이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보다 더 난리 날 수 있는 게 여전히 이들 국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초 정도에는 동남아 펀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지면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들 국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차익 실현 시점이지 동남아 펀드에 대해서 투자할 시점은 아니다. 아주 뭐 길게 투자한다면 모르겠지만 한 6개월 1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동남아 쪽에 투자한다라면 저는 말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해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위쪽이 막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아래쪽이 크게 뚫려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내려오게 된다면 뭐 조정식 매수 관점 정도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업종 차별화, 종목 차별화는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확실하게 한국이 좋아지는 게 과거처럼 중국만 지출하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외부 기업들을 수혈해서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중국 좋아지면 철강, 소재주 사고, 그다음에 뭐 미국 좋아진다고 그러면 IT 자동차 사는 그런 구시대적인 투자 전략은 이제는 조금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무기,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 진출해서 오히려 그들의 업력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나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경쟁력에 버금갈 만한 위치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좀 더 중국 쪽에 가깝고 또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에 가까운 나라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내수와 수출이라는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려면 중국이나 세계 경기에서 또 호재가 발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그림은요, 미국과 유럽과 중국이 모두 좋아지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중간 수출이라든지 최종재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뭐 엇박자 아닙니까? 2012년까지는 이머징 쪽에서 조금 받쳐줬지만 그래서 이머징 마켓 비중을 이만큼 늘려놨더니 이제 이머징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고 오히려 선진국들이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는 워낙 뭐 중국이라든지 이들 국가의 뭐 수출도 낮았고 그 다음에 이들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도 낮았기 때문에 선진국 쪽으로만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 또 올인했다가 선진국들이 망가지니까 한 번에 망가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수출에 목매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의 전체적인 흔들림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도 하겠다, 내수도 키우겠다, 뭐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만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런 체질 개선을 하는 동안에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자리 바꿈이라든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경기가 살아나고 한국 경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 세계 경기가 동반적으로 좋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그동안 좋았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의 기여도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는 2010년, 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이 개선된 걸 빼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강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피크를 쳤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뭐 늘어봐야 이제부터는 5% 이내 아니겠느냐. 또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올리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한국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또 좋은 기업도 많이 있지만 추가적인 성장 강도가 낮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렇게 싸늘하다면 상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이 시각을 보기보다는 조금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번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만 기관 매수만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바닥 정도는 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관 매수 들어온다고 흥분할 만한 일도 없는 거고요. 기관이 하루 이틀 사서 낙폭과대 종목인 뭐 건설주 이런 거 끌어올린다고 해서 거기에 또 부원해동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외국인 매매 동향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요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꽤 많이 오르는 상황이지만 최근 3개월 동안 하락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우선 주가 하락의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양치기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좋아진다 아마 작년부터 부르짖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계속 적자였고요. 올해는 아마 상반기 적자, 하반기부터 흑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했던 실적을 못 맺겠다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까지 겹치면서 최근에 이러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 특히 외국인들의 매물은 상당 부분 이 대차잔고의 증가를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차잔고라는 게 주식을 빌렸다라는 얘기인데 주식 빌려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빌린 사람은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자까지 지급해가면서 주식을 빌리진 않았겠죠. 그러면 주식 가지고 빌려서 할 수 있는 건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죠. 내 주식은 아니지만 남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자를 주고 빌려서 그걸 팔아서 이자 이상의 이익을 내고 그 사람에게 이자를 주고 나는 이자 이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식 하나 없이 일종의 신용만 있으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일종의 이제 공매도인데 네이키드 공매도, 미국에서 가능한 네이키드 공매도는 약간의 증거금만 있으면 뭐 주식을 실제로 빌리는 과정 없이 그냥 팔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주 과정, 대차잔고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의 과매도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나 이것을 펀더멘탈적으로 풀어보면 분명히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실적에 대한 추정의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 이 현대미포조선이 어떤 배를 만드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뭐 통통배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 사이즈 배, 아주 큰 배, 뭐 크루즈선, 그다음에 배는 아니지만 배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 플랜트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석유 캐는 그런 뭐 석유 관련 플랜트라든지 천연가스를 캐는 플랜트라든지 최근에 이제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 F자가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LNG 선이 아니라 앞에 F자가 붙어서 이제 플로팅이 붙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배 모양으로 생겨서 그 배 모양에서 바로 석유 캐는 그런 배들도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일종의 부유 설비들인데 그런 부유 설비들까지 이제 생산해내는 굉장히 많은 조선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사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탱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 탱커가 그냥 탱커가 아닙니다. PC선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PC선이 뭐냐면 두 가지를 이제 운반하는 선박인데 프로덕트, 하나는 케미칼입니다. 프로덕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유 상품들, 뭐 등유,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은 다 아시는 그 석유화학 제품들, 뭐 ABS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폴리에스테르, 뭐 그다음에 뭐 부탄이라든지 뭐 LNG 이런 그런 제품들을 나르는 선들인데 이런 선들 일종의 특수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중국에서 배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닙니다. 그런 특수 선박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선박의 가격이 전부 진짜 좋은 시장이라면 다 올라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시장이 아니라면 제각각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들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MR 탱커선을 빌려 쓰는 용선료 최근에 보시면 2013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선료 자체가 낮아지거나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시황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신조선가인데요. 최근 이제 클락슨이라고 하는 이 조선과 관련된 모든 통계를 내고 있는 클락슨에서 얘기하는 신조선가라는 게 있습니다. 신조선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새로 만든 배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MR 탱커의 신조선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세일, 그러니까 5년 된 그 배의 리세일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선가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해서 큰 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간 사이즈의 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아까 용선료도 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탱커들의 전반적인 운임 지수를 살펴봐야 되는데 운임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를 빌리는 가격도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운임도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신조선가도 지금 다른 배 가격과 다르게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면 이게 과연 탱커를 둘러싸고 있는 시황이 좋은 거냐?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시장이라면
이 배는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야 되는 거고요. 또 용선료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배가 모자란 상황이니까 운임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놓고 봤더니 실적 추정도 틀리지만 주변 여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조선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탱커 시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지연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 악화되고 하반기부터 좋아진다였는데 하반기에도 이 물음표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현대미포조선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를 빌리는 가격도 낮아지고 배의 가격 자체도 낮아지고 운임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실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오는 근거가 있나요? 하반기에 좋아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2015년부터 좋아지는 것은 좀 확실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수주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 23년의 실적이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4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PC 탱커거든요. 이 탱커가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이고요. 이 고부가가치 선박이 작년과 재작년 합쳐서 35대 만들었는데 올해는 55대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실적의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배를 이렇게 만들 때 돈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선입금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얼마씩 주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언제부터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 자체는 느려도 2015년 초반부터는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중소선박들의 전반적인 수주 현황 속에서 지금 40K급 이하의 케미컬 탱커보다는 더 큰 배가 많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수익성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차 가격도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이제 차 세그먼트별로 차 크게 커지니까 더 비싼 게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비싸게 받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배가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선박 중에서도 비교적 탱커 중에서도 크기가 좀 비교적 큰 것들을 많이 수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셰일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뭐 부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화학 제품들의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날라야 됩니까? 배가 날라야 되거든요. 이거 비행기로 날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뭐 충격이나 인화물질들의 접촉만으로도 불이 나거나 이럴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특수 처리된 그런 탱커에서 안전하게 날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모두 셰일가스를 동반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에탄이나 부탄, 프로판 같은 것들의 전반적인 수출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나르는 배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이고요. 이 현대미포조선의 글로벌 경쟁력이 세계 수위권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실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글로벌 천연가스의 물류가 파이프로 흘러가던 것들이 점점 개발이 늘어나고 수출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배로 수용량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LNG 물동량의 추이를 보시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특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배 건조 시간을 고려해 보면 2013년도부터 수주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수주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그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수급까지 꺾이니까 거기에 이제 투기적인 외국인 매도까지 가세하면서 현재 주가는 크게 내려갔다가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번 빼면 또 쉽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주가의 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국면이 현재까지는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해주신 셰일가스가 현대미포조선에도 좀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양측이 소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불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죠. 단 5주를 사든 10주를 사든 지금부터 사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최소한 1년 이상을 기다릴 자신이 있어야 되고요. 1년 동안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보다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내려가는 것도 버틸 수 있는 강심장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못 기다리시면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률 난다? 이거 안 되고요. 또 하나 장기로 보시더라도 2007년도만큼의 빅랠리가 나온다?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나왔던 빅랠리는 그동안 배가 없었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물동량 수요를 가져가면서 나타났던 아주 빅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배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이클이 한 번 도는데 한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사이클은 천연가스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수요, 그래서 조선 쪽에서 LNG선이라든지 LNG와 관련된 부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LNG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셰일가스의 증분이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와 관련된 타이트오일에서의 에탄 생산량, 부탄, 프로판의 생산량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PC 쪽의 증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년 만에 돌아온 5년 전의 빅사이클과 같이 갈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명히 맞다라고 보지만 그때처럼 주가가 두세 배 간다, 이런 관점의 투자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의 투자는 지양하시되 장기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라면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단기 투자자는 왜 이런 종목을 삽니까? 지금 더 핫한 그런 저가의 이 테마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몇만 원 넘어가는 이 종목을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단기 투자자는 오히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 투자자들 1년 이상을 적어도 꾸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널리스트님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 투자자시라면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릴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현대미포조선에 정말 1년 이상 동안 투자를 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보고요.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도라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선물 시장 그래프로 이렇게 차트를 보자면 좀 등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등락이 있었고요. 네, 처음에는 좀 하방 쪽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는 또 횡보 구간, 그리고 나서 다시 급락. 오늘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선물에서 외국인 수급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 초반 부분에는 2,000개 넘는 매수를 하면서 급등 부분을 이끌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매도로 돌변되진 않았지만 현재 1,000개 정도 매수로 그 양을 줄이면서 다시 급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큰 변동을 주진 않았지만 적은 거래로도 지수를 비교적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은 많이 매매를 하진 않았어도 영향력은 줄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심할 때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럴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걸고서 손절을 마음을 미리 먹고 진입을 해야겠죠.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반대 방향으로 섰을 때는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손절을 좀 각오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엘도라도 전문가 클럽의 매매 전략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하방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실패하는 그런 모습, 급등이 나오면서 실패를 했는데 다행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걸고 매매에 임했기 때문에 손실보험은 크지 않았고요. 그 손절 부분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 모양, 우리가 늘 사용했던 장대봉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모양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회복을 했죠. 그 이후에는 추세 부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절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신 것 같은데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물 부분 오늘도 시종일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종일관 1,000억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도세가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에는 제한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선물에서는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 만큼 좀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선물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물은 레버리지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그 손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꼭 지키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정확한 매점에서 진입, 청산이 이루어지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만으로 계속 꺼려할 건 아니라요.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나간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위험해 보이는 선물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길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선물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이슈는 바로 미국 시장의 모멘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NS 종목, 바이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 급락을 했습니다. 모멘텀을 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페이스북이나 증가 같은 SNS 종목들도 급락을 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그런 측면에서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 급락하고 있고요. 또
깊은 연관은 없지만 코스닥 시장에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급락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의 뭐 10%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들 종목의 성장성이 꺾였느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성장성은 남아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가가 비쌌다라는 거고, 그동안 시장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저점의 영역에 놓여있는 뭐 증권주, 건설주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대신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공략하고 있거든요.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둔화되는 가운데 올라갔던 것은 화학주, 철강주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화학주, 철강주도 뭐 비교적 선방하고 있지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증권건설주거든요. 그런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조금 비싸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히 미국 시장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네이버에 대해서 언급드렸다시피 80만 원 이상에서는 매력 없다. 두 번째, 외국인들이 팔고 글로벌 SNS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무너지면 팔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두 가지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관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팔고 있다고 지금 뭐 당장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연속되고 텐센트와 페이스북, 뭐 진가, 트위터 이런 종목군들의 돈번 급락이 만약에 미국 시장 내에서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아무리 애널리스트들이 110만 원 외쳐봐야 110만 원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뭐 장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0만 원 정도의 주가라면 분명히 어깨 정도의 수준은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외국인들의 시각과 관련된 종목군들, 해외 종목군들의 변화가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차례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외국 기업들, SNS 기업들의 급락이 시작된다면 뭐 아직은 그 시기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때가 된다면 또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관련주들도 최근 모멘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최근에 또 급락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관련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길라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바이오 종목이 이 시정간염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언급 한마디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였는데 이 얘기를 빌미로 저는 빠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종목의 랠리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필요할 때가 됐죠. 그동안 거의 조정 없이 2년간 계속 신고가를 돌파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이 종목군들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씩 다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은 하루에도 15%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주들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서도 그동안 꾸준하게 오른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매출 한 70억 정도의 이익은 없고 순이익 계속 적자고 앞으로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흔들려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지점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 오늘 뭐 차바이온이나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리가 시각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이제 제약주 중에서 성장할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먼저 빠졌던 LG생명과학의 반전 신호는 언제쯤 나오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주 역시 뭐 전체적인 바이오다 해서 같이 볼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종목별로 좀 나눠서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전기차, 앞서 말씀드린 SNS나 바이오 관련주는 성장성은 괜찮지만 좀 밸류에이션상 좀 많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져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전기차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전기차야말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이게 뭐 솔직히 밸류에이션 지금 뭐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테슬라 공장 2개 한 달에 만들어내는 자동차 대수가 몇천 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자산가치 측정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익 측면으로 얘기해도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말 그대로 미래 벌어들일 돈을 지금 현재 갖다 쓰고 있는 건데 너무 많이 갖다 쓴 거고요. 전기차는 제가 뭐 한 5번, 6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당장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전기차 사다가 뭐 여러 군데서 지원금 나오니까 한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만약에 이제 차가 나오면 정부 지원금 받고 지자체 지원금 받으면 2천만 원 이내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싼 가격에 사서 내가 이제 그 전기차로
전기로만 이제 그 요금을 쓴다면 결국은 뭐 기름값 아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득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한번 집에서 써보십시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책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충전 한 7, 8번 정도 하게 되면 전기요금만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럼 급속 충전소가 빨리 생길 거냐? 그것도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주유소 이런 사람들의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생각은 지금 뭐냐면 주유소 안에다가 한두 자리 정도 이렇게 급속 충전기를 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주유소들이 그게 쉽게 협력할까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충전만 하는 그런 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또 쉽지 않은 게 전기차가 전국에 몇 대나 깔렸다고 그거를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안 될 사업이 뻔한데요. 뭐 물론 미래 가게 되면 돈이 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을 누가 지금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공 부분밖에 할 게 없고 기껏해야 지금 한다는 게 이마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지점 많으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되는 건 이마트와 이마트 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시처럼 이마트가 여러 군데 깔려 있는 데는 뭐 그게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면 30분 걸리는 것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기차는 뭐 된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자동차가 전기차 있죠, 수소전지차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동시에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차라고 불리고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박이야.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머스트 전기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시각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배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삼성 SDI나 LG화학에 대한 장기적인 매수 관점, 조정식 매수 관점 정도는 유효하다. 근데 뭐 다른 종목들, 뭐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크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수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분명히 지금 가장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그렇지만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시각은 조금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내에서도 시각이 굉장히 엇갈리거든요. 지금 200달러가 넘어갔던 테슬라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가는 30달러도 안 된다라고 하는 증권사도 있는 반면 뭐 현재 주가에 대해서 또 고평가이긴 하나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증권사도 있고 뭐 투자 자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매수 관점이기보다는 트레이딩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아주 길게 보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뭐 막연히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세히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미국 시장 관련해서 모멘텀 종목들 급락하는 상황들 하나씩 짚어봤고요.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김종효 애널리스트 고맙습니다.